스톤 초이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책 소개를 하려고 오늘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오늘이 날짜가 3월 29일 토요일인데 오전에 이제 와이프 홈케어 하는데 라이드를 해주고 마지막 이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책 그 마지막 부분을 차에서 한 이제 2시간을 마치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책의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한반도가 지금 처한 지정학의 그러한 내용들을 저도 이제 외교학을 공부했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한 것은 좀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책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 머릿속에 남는 것들을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저도 한국에서 30년을 살고 또 미국에서 지금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언론인이랍시고 그냥 일반 그 로컬에서 잠시 몸담고 뉴욕에는 이제 뉴욕 중앙일보에서도 13개월을 하고 더 이상 뭐 여기서 할 게 없겠다 해가지고 잘 페이가 올라가는데 나왔었는데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늘 한국을 생각하면서 부산 외국어대학을 제가 1992년도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한 것이 지금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여러 유튜브 강의도 듣고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저도 이제 원래 뭐 컴퓨터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게 이제 관심을 PC 통신 같은 데 관심을 갖고 90년대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이 미국이란 그 나라에 대해서 한 30년을 지내보니까 이제 여러 뭐 짭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최근에 경험한 것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여기 오태민이 지은 여기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여기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앞으로 한반도가 이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걸 읽게 되면은 쭉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학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는 데에 상당히 유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출판사는 거인의 정원이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개정 정보판으로 올해 3월 4일 날 개정 정보판을 냈다가 지금 3쇄를 3월 14일 날 했으니까 한 2주 전에 3쇄를 발행할 정도로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제 잠시 참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이 지정학이라는 그게 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정학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 제목에도 보시면 영어로 지오폴리틱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저도 뭐 외교학과를 나오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쭉 언론 생활을 했지만 한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어떤 지정학이라는 문제가 뭐 최근에 이렇게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이제 주로 교계 기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매치를 시켜가서 보게 되는데 주로 설교 들으면은 그냥 성경 자체가 이제 진리니까 그런 거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이블 1311이라고 유튜브에서 이제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로 자꾸 이제 바이블을 읽게 되면은 옛날에 읽었던 것하고는 조금 그런 지성학적인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학교 그 대학 다닐 때는 그때 당시에 나는 왜 교회만 다니다가 왜 이렇게 정치 외교학과에 다녀가지고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했나. 머리가 쪼개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는 한반도의 어떤 통일 문제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자, 이 지성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오태민의 책자, 그 한 장, 1장, 2장으로 이제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제목이 제국을 부정하는 제국의 분투. 미국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여기 책에서는 이제 포스트 1945 체제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1945 체제에서 미국은 처음에 제국을 만들지 않고 달러 체제를 만들어서 나갔지만, 이렇게 그 제국을 부정했지만 이 제국이 되는 그런 모순을 가진 것으로 쭉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는 이 세계 체제를 움직이기 위한 비용, 이 비용 분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각 유럽이라든지 이 각 나라에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한국에도 보면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 해가지고 뭐 10배 올릴 거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지정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앞으로 한반도나 또 중국이나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실마리를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 하나가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그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에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의 전쟁을 끝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가 다양한 것을 인정해 주자.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그 이전에는 가톨릭이 이제 쭉 1000년 이상을 그 권력이랄까 그런 것을 교권을 잡아오다가 루터하고 칼빈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 인문주의 문해부흥이 막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칼빈의 뭐 기독교 강요 등을 통해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그래서 1618년부터 전쟁이 3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648년도에는 이제 그만하자. 전쟁 그만하자.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이, 저도 외교학을 공부하면은 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요걸 하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가톨릭은 가톨릭, 개신교는 개신교 인정을 해주자.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도 교계 기자를 하면서 지금 한국의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또 신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 이제 토라가 있어가지고 유대교나 이것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저는 그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이 이런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가 세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태,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적어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세 개의 시각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딱 하나가 있어, 진리가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그것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복음서 자체 내에서 성경 자체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의 시각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바이블 1311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1648년 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다양성을 인정한 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고 중국이 또 그것을 인정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에서는 중국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쪽으로 읽으면은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힘드냐 하면은
2012년 이후에 이제 중국이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이 미국의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그렇게 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당하면서 그것을 이제 미국이 이제 완전히 막 자본주의 무너지게 문 닫게 생겨서 이제 장사 끝났다. 미국 제국주의 장사 끝났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쳐 준 것이 미국의 국채를 계속 매입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한 2,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우리가 미국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미국 국채 사주고 또 미국 떠받쳐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라고 못하는 부분이 있냐? 이만치 벌고 이만치 물건 만들으려고 잘 나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은 독자의 길을 모색을 했다. 그리고 2012년대 12년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시진핑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저도 이제 2012년 말에 한국을 한 18년 정도 미국에 있다가 한국을 그때 한번 들어가서 막 2주 동안 있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분위기가 아직도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좀 분위기가 조금 옛날에 있을 때 완전히 한국이 달라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미국과의 또 관계 속에서 한국이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이렇게 계속 해오면서 2020년에 팬데믹이 있었고 그 이후로 오면서 이제 그 시진핑 때부터 이제 새로운 독자 노선을 추구를 하면서 1대1로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 중국이 진행한 1대1로 그 노선이 이 성공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책 뒷부분에 그것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1대1로를 통한 어떤 그 중국의 자립적인 뭐 이렇게 에너지 문제나 식량 문제가 주로 되겠지만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그 1대1로를 통해서 가져가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그걸 한 40년 동안 쭉 그 해왔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그 비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저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대만과 중국 그 사이로 이렇게 직선 노선으로 쫙 오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그 노선에 곳곳에 미국이 비용을 엄청나게 들이면서 그 해적이라든지 그것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는 그러면 너끼리 한번 해봐봐.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극동 아시아나 또 중동에서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게 맡기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 책에서는 뭐 그것을 직접 언급은 안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또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또 중동에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마 그런 나라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뭐 이스라엘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로 협력해서 가는 시스템이 되든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지정학적인 요소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이게 세 군데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하나, 극동아시아에 하나, 그리고 중동의 한 지역.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두더지 게임이 생각이 났는데 여기에서 유럽 쪽에서 누군가 이렇게 부상을 하려면은 두더지 망치로 그냥 올라오면 꽝 때리듯이 독일이 부상하면 독일을 때려줘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1차 대전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항상 이제 뭐 위대한 고립주의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처음부터 1차 대전을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렇게 거기서 유럽을 제패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미국에 영향을 미치니까 참여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2차 대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이 1941년에 12월에 이제 진주만을 기습을 했지만 이 책에서는 일본과 미국은 같이 바로 옆나라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워낙 태평양이 넓으니까 이게 어떻게 미국과 일본이 옆나라냐 할 수 있지만 그 바다가 좁아지면 그 개념이 바로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극동아시아에서도 한 나라가 부상한 건 안 되고 러시아가 부상하면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쳐야 되고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으면 또 러시아하고 손잡고 중국을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중국이 제압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책에서는 일본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일본을 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일관된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지역에서 두더지처럼 일본이 소수하면 일본을 망치로 때려야 되고 중국이 소수하면 중국, 러시아는 러시아, 독일 뭐 하여튼 프랑스가 되든 어떤 나라가 되든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그 이론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인 관점으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40년 동안 이 미국의 뒷배경에 원래 해적이 출몰을 안 하는 거야. 이 유조선이나 상선이 왔다 갔다 하면은 출몰을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잔잔한 파도나 풍랑이나 해일이 없으면은 끄떡없어. 그런 생각이 이제는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지도자적인 주권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미국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원래 제국이라는 자체가 성경에도 보면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이 막 이렇게 바톤을 넘기면서 나이가 들면은 쇠퇴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면 안 되니까 딱 세 개의 지역의 어떤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아하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아하게 늙어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각 지역에서 유럽이 뭐 독일이라면 독일 또 극동아시아에서 일본이라면 일본 그런 책임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을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나라가 그 가장 영향력을 많이 보고 또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나라가 그 중에 이제 탑 1, 2, 3에 들어가는 1, 2, 3란 말은 안 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뭐 중국에 많이 이렇게 너무 많이 경도가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미국으로 완전히 붙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은 그건 이해는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늘 아쉬운 점이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나 그런 문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국제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문제는 조금 도외시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에 있다 보면은 거기 언론사들도 그 특파원으로 오는 분이나 거기 하시는 분들이 워싱턴 DC에서 국제 정세나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진급하는 쪽에만 관심이 아주 그냥 관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데서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현실을 바로 직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앞에 하나 지정학 1대1로 지정학적인 그 문제가 이게 쉽지 않다. 중국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판로가 하나만 막혀도 에너지 문제나 식량 문제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했고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임을 도표와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6년까지도 한 자녀 1가구 1자녀 정책을 지속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몇 년 안 된 한
7, 8년 전부터 일 가구에서 다자녀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 노동 인력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그 노동 인력부터 해서 그것을 제조업으로 잘 나가던 것을 뭐 떠받친다든지, 또는 그 농민공이라고 흔히 하는데, 그 농촌에 있다가 도시로 와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인력으로서 이제 후크라고 해서 도시에서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일반 그 도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거기서 이제 살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해주고 자리를 잡게 되면은 위에 이제 저항을 할 경우에 그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 와서 이제 돈 벌는 거는 허락을 해주는데, 벌다가 말썽을 부리면 쫓아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 후크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의 그 문제가 바로 중간 소득에 대한 함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소득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내수를 막 이렇게 진작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간부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뭐 언론사나 뭐 그런 걸 보더라도 특별한 이렇게 대책은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가 그 1대1로가 성공하기가, 중국과 연결을 해서 어떤 제국과 같은 비슷한 체제를 해서 미국을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문제.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세 번째는 후쿠오 같은 그런 사람들 중간 소득을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 후쿠오 같은 이렇게 농민공들에 대한 문제는, 앞에가 이제 화폐 전쟁을 한 2번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숭홍빈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그 중국의 그 당시의 문제도 이 농촌의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숭홍빈도 그 당시에 1차 농민들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도시에서 뭐 구매를 해줘가지고 직접 그 판매망을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숭홍빈이 얘기한 그런 데까지는 이러지를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로 이렇게 중국은 해결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과연 중국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손을 잡고 갈 것인가. 지금 당장에는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막 나오는 것 같고 하니까, 또 정치가들이 그게 많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뭐 거기 돈 헌금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뭐 무비자가 얼마 전에 무비자가 돼가지고 뭐 마구마구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은데, 그런 제재 속에서도 막 이렇게 무비자가 되고 막 이상한 또 막 산불까지 나는 그런 상황 뉴스를 듣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관계를 진전을 시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미국 문제를 여기서 이제 다루면서 맨 나중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 중간에 이제 약간 암호화폐에 대한 그 오태민 작가가 이제 다른 책에서 쓴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정학 문제를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를 중간에 좀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44페이지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중립성 해가지고 몇 페이지에 그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면은 트리핀 딜레마와 암호화폐 해가지고, 트리핀 딜레마라는 것은 예일 대학의 이제 교수가 이 포스트 1945 체제가 출발하고 나서 앞으로 미국은 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달러를 세계에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어쩌라고.
거기에 대해서 달러를 주면서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미국이 소비를 하면서 달러를 주게 되면은 이게 적자가 나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부채가 36조 달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쌓여가지고 이 이자가 벌써 나가는 뭐 이자가 뭐 6조 달러, 7조 달러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매년마다 또 이 빚이 5%씩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국방비를 넘어서게 되니까 그 나가는 이자가 그래서 트레핀 그 교수가 얘기해서 이제 트레핀 딜레마라고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데 트레핀 딜레마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채 이자율이 있으니까 결국 국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태민 작가는 이 국채 문제가 왜 여기서 미국이 해결을 해갈 것이라냐면 이게 사실 이제 이 책의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국채 문제를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면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내가 어떤 그 거래를 할 때 지금도 무역 거래를 할 때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인을 이렇게 구매하면서 자기가 달러 이제 10달러 내 100달러 내면 그 가치만큼 코인을 받게 되니까 코인 주로 이제 1달러의 코인 하나라 그러면은 100달러를 해가지고 100개의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 하다가 뭐 나중에 또 팔아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것이 달러를 할 수 있고 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화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로 많이 보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그것을 국채로서 할 수 있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스테이블 코인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국채를 사게 이제 하면 거기서 이자가 또 나가니까 이 꼭 먹고 알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그 한 50개 미국의 주가 있는데 한 주에서 100억 달러까지는 누구든지 암호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도록 100억 달러까지는 오케이. 근데 100억 달러 넘어가면은 거기에다가 연방 정부가 조금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고 또 매달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끔 하는 물론 100억 달러 뭐 그 전에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보고를 뭐 하는 뭐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통제를 해 가면서 그것이 이 뭐 전 세계로 번져갈지 어쩔지는 또 앞으로 이제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미국의 오태민 작가는 이제 그 미국 정부의 이제 요 관련 암호화폐 관련한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는 중국에서 워낙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것을 거래소를 금지를 하고 뭐 이렇게 거래를 금지를 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결국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통제할 거는 소유를 금지하는 것밖에 해요. 소유를 금지해도 그거를 이제 그 정보망에 자신들이 발달한 정보망에 잡히지를 않으니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50년 되면은 이 빚이 뭐 5%씩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고 부채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050년에는 이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100만 개 정도가 100만 개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고 가격이 25%씩 매년 이렇게 오른다는 것을 가정해서 보면은 2050년에는 그 비미국의 빚의 20%를 담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그 정도 감당을 하게 되면은 별로 이제 국채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미국의 이제 엘리트들이나 싱크탱크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이 국채를 지금 이제 뭐 인기도 없고 지금 요즘에 S&P 500도 한국에 이렇게 유튜브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천 S&P가 지금 5천 뭐 700, 5,600 됐는지 모르겠는데 5,200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까지 떨어지면은 상당히 주식에 많이 투자한 미국 사람들이 곳곳에서 곡소리가 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또 뭐 지금은 미국에 이제 주식 빼야 될 때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많이 늘 보고 있는 그 유튜브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도 안 팔리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조금 진행되면은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 그래서 오태민 작가는 이게 뭐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 뭐 그게 뭐 암호화폐 곧 있다가 사라질 거지. 그랬는데 지금 거의 뭐 10만 불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문제는 지정학적인 문제다. 지정학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미국이 이걸 보고 있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찬스를 잘 사용하는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게 중국 찬스를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비트코인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금융 전쟁에서 이게 개방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학습을 쫙 해보니까 미국이 다 개방을 해가 다 죽이고 옛날 1985년대도 일본이 이제 플라자 합의해가지고 그게 미국의 엔화 환율을 인하 평가 절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걸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당한다. 그래서 딱 봉쇄를 하고 홍콩만 조금 숨통을 이제 틔워주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절대로 오픈을 안 하는데 미국이 이거 어쩌지 큰일 났다 이게 우리가 우아하게 늙어가야 되는데 폭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통제를 안 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또 중국 공산당 당 내부 안에서 어떤 그 절대 권력이 되고 엄청난 돈이 있다 보면 부패가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서 빼돌리는 돈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넘어오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거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한번 중국 카드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이제 그 지정학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지금 한국이 비트코인 찬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오태민 작가가 요 최근에 보면 유튜브에 막 방송국에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저는 이분 처음에 이렇게 쭉 활동하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애국자네. 이게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해외에 있으면은 한국에 뭐 저도 가족이 있고 혼자 여기 맨 땅에 헤딩하러 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들어보면은 이분은 진짜 애국자구나. 그런 게 눈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해외에 있다 보면 그게 조금 보이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뭐 정치가 분들이나 이 여야 할 것 없이 만나면서 우리가 이 찬스를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들이 선뜻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 안에 한국의 그 내부의 상황들이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이 탄핵 문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위에서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에 눈을 뜨게 되면은 대한민국 방향이 또 잘해서 이 기회를 이 오태민 작가가 얘기하는 그 내용은 맨 나중에 이 책에서는 맨 나중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이 기회를 잡아서
미국은 이제 뭐 비트코인 이제 목표 100만 개 정도 하면은 20% 커버되니까 한국은 거기에서 뭐 한 몇만 개 정도만 하면은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지금부터 정신만 차리면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상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한쪽으로 중국 쪽으로 지금 너무 경도돼 있다는 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이나 한반도 문제, 외교 문제나 또 뭐 러시아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에 보면은 정말 그 외교학도로서 공부를 참 연구를 많이 하고 굉장히 정리를 쫙쫙 이렇게 정말 정리를 잘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지금 또 천천히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이걸 한번 미국의 그 앞으로의 상황들을 어떻게 될지를 또 생각하고 중국 또 유럽과 극동아시아 문제, 중동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복잡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정말 참 뭔가 이렇게 쫙 정리된 정돈된 듯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독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